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케팅 불변의 법칙 9장과 10장 반대의 법칙과 분할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반대의 법칙. 당신이 2위 자리를 겨냥하고 있다면 당신의 전략은 리더 브랜드에 의해 정해진다. 입니다. 강점 속에 약점이 존재한다. 리더의 힘이 강한 곳에서는 차순위 후보가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다. 레슬링 선수가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는 것처럼 마케팅에서도 리더의 힘을 약점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 만약 사다리의 두 번째 디딤대에 확고한 거점을 마련하고 싶다면 당신보다 앞서 있는 기업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봐라. 그 회사의 강점은 그 힘을 약점으로 바꿔놓을 방법은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의 핵심을 포착해 소비자에게 그 반대의 것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의 핵심을 포착해 소비자에게 그 반대의 것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양상은 신생 기업과 꾸준히 신용을 얻고 있는 회사 간의 싸움에서 주로 목격된다. 코카콜라는 100년의 역사를 지닌 제품이다. 애틀랜타에 소재한 코카콜라 본사의 비밀 금고 속에 보관되어 있는 코크의 비밀 제조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오로지 7사람뿐이다. 그러나 코카콜라의 오랜 역사에 대응한 반대의 법칙을 이용한 펩시콜라는 힘의 구도를 뒤집어 새로운 세대, 즉 펩시 세대를 열 수 있다. 어떤 제품 영역의 소비자들을 보면 언제나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바로 증명된 리더의 제품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과 리더의 제품을 사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2위가 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의 강점을 소구해야 한다. 즉 리더에 대적해 자신을 포진시키면 1위 제품에 대한 제품 시장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노인들이 코크를 마시고 젊은이들이 펩시를 마신다면 로열 크라운 콜라를 마실 사람은 하나도 안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2위 후보 브랜드들이 리더를 모방하려고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2위 후보 브랜드들이 리더를 모방하려고만 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이는 실패로 끝난다. 당신은 자신을 리더의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 타임은 현란한 문체로 그 명성을 쌓았다. 이에 뉴스위크는 직설적인 문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궤도 수정을 했다. 우리는 사실과 의견을 분리한다. 그 일환으로 뉴스위크는 의견 기사를 뉴스란에 싣지 않고 논평란을 따로 만들어 구분시켰다. 때로 당신은 냉혹해야 할 필요가 있다. 스코프는 맛 좋은 구강 청정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경쟁자인 리스테린의 양냄새가 난다는 꼬리표를 달았다. 그렇다고 무조건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반대의 법칙은 양날을 지닌 칼이다. 반대 법칙을 이용하려면 소비자가 그 즉시 인정해 줄 만한 경쟁자의 약점을 심사숙고해서 찾아야 한다. 리스테린을 머금은 입김에서는 병원 냄새가 느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 뒤 그 칼을 재빨리 돌려줘야 한다. 스코프는 세균을 죽이는 맛 좋은 구강청정제입니다. 구강청정제 시장에서도 역시 리더를 모방하고자 하는 시도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1961년 존슨앤존슨은 과학적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어 마이크린이라는 구강청정제를 소개했다. 마이크린은 출시된 지 채 두 달도 안 돼 2위 브랜드로 등극했다. 그러나 리스테린 역시 세균을 죽인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인 과학적 브랜드였다. 그래서 1965년 P&G가 새롭게 스코프를 출시했을 때 스코프는 자연스럽게 반대 입장에 포진할 수 있었다. 결국 스코프는 앞으로 치고 나가 2위 구강청정제 브랜드가 되었다. 1978년에
2008년 존스앤존슨이 시장에서 마이크린을 거두어 들일 때 그 시장 점유율은 1%까지 떨어졌었다. 벡스 맥주는 미국에 수입될 때 큰 문제를 떠안고 있었다. 최초의 수입 맥주 하이네켄도 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최초의 독일산 수입 맥주 레벤브로이도 될 수 없었다. 이에 벡스 맥주는 레벤브로이의 입지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했다. 당신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독일 맥주의 맛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독일 맥주를 맛보십시오. 오늘날 벡스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유럽산 맥주다. 이는 리더십의 법칙을 뒤집고 사람들의 인식을 조정한 보기 드문 사례다. 출시된 지 오래된 제품이라면 부정적인 관념이 조성될 여지가 크다. 의약품 영역이 특히 심하다. 1899년 최초로 출시된 제품 아스피린을 생각해보자. 오랜 세월이 흐른 동안 아스피린을 놓고 수없이 많은 의학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니 그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는 건 예정된 일이었다. 결국 업계에는 아스피린이 위장출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공교롭게도 1955년 타이레놀이 출시된 즈음의 일이었다. 덕분에 타이레놀은 소비자들에게 위장출혈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아스피린의 대안으로 전격 부상할 수 있었다. 아스피린을 먹어서는 안 되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위해 타이레놀의 광고 메시지였다. 오늘날 타이레놀은 아스피린을 능가함은 물론 미국 약국에서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 되었다. 이때 부정적인 관념은 진실일 때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쟁자에게 부정적인 꼬리표를 달아주었던 고전적인 예 중 하나는 로열 다울턴 차이나가 미국의 주요 경쟁자들을 대적해 집행했던 광고다. 그 광고의 헤드라인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영국의 스토크-온-트렌트 현지 생산 도자기인 로열 다울턴 대 뉴저지주 포모나 생산 도자기인 레녹스. 그 광고는 많은 사람들이 레녹스를 수입 도자기로 오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모하게 역이용했다. 레녹스가 사실은 뉴저지주 포모나에서 생산된다고 재인식시킴으로써 그 자신은 진품 영국산 도자기로 입지를 굳힐 수 있었다. 경위는 이러하다. 사람들은 뉴저지 포모나처럼 그 이름이 촌스럽게 들리는 곳에서 순백색의 우아한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마케팅은 종종 정통성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 되기도 한다. 제품의 개념을 선점한 최초 브랜드는 경쟁자를 위법 모방꾼으로 묘사할 수 있다. 위법 모방꾼으로 묘사할 수 있다. 만약 1위와 별 차이 없는 2위라면 공격에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1위 자리에 맞추고 있다 초점을 놓으면 리더뿐만 아니라 나머지 회사들도 그 공격을 받게 된다. 최근 몇 년 동안 버거킹이 겪었던 안타까운 사례를 생각해보자. 햄버거 시장의 2위에 차지하고 있던 이 브랜드로서는 어려운 시기였다. 경영진의 빈번한 이적, 사주의 잦은 교체, 그리고 광고 대행사들은 연이어 갈아치워야 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기 위해 역사를 되짚어보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 버거킹은 공격을 가하는 입장이었을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 공격은 맥도날드의 대량 제조 방식을 비꼰 취향대로 드세요 라는 광고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뒤이어 우리는 튀기지 않고 굽습니다. 또는 와퍼, 버거킹 대형 사이즈 햄버거죠. 는 빅맥, 맥도날드 대형 사이즈 햄버거입니다. 를 이깁니다.
와퍼는 빅맥을 이깁니다. 등으로 맥도날드의 연타를 날렸다. 이런 마케팅의 프로그램으로 버거킹은 맥도날드의 대안적 입지를 굳히면서 2위에 올랐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버거킹은 반대 법칙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한 발 물러나 맥도날드에 대한 공격을 멈춘 것이다. 그러더니 버거킹은 세상에 대고 얼간이 허브를 찾아라. 빠른 시대의 최고의 음식. 우리는 당신이 하는 식으로 합니다. 당신은 그 규칙을 깨야 해요. 라고 떠들어댔다. 심지어는 맥도날드의 힘의 원천인 어린아이들을 끌어오기 위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는 강한 2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못 된다. 단위 품목당 판매율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버거킹은 공격을 가하는 입장이었을 때의 수준으로 결코 돌아오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버거킹은 자신의 경쟁자의 반대편에 포진시키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 그리고 그들의 자리를 잃었다. 경쟁자의 반대편에 서라. 반대의 법칙을 마무리하고 10장의 분할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분할의 법칙. 시간이 지나면서 영역은 나뉘어 둘 또는 그 이상이 된다. 세균 배양 접시 안에서 세포 분열을 하는 아메바처럼 마케팅 전투장은 영역들이 계속해서 확장을 거듭하는 거대한 바다에 비견될 수 있다. 하나의 영역은 하나의 제품으로 시작된다. 컴퓨터만 해도 그렇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이던 영역이 갈라져 메인프레임, 미니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퍼스널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펜 컴퓨터 등으로 세분화를 이룬다.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하나의 영역으로 시작되었다. 세 개의 브랜드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그 영역이 분할되었다. 오늘날 자동차 영역은 가격대에 의해 고가, 중가, 저가의 자동차로 나뉘어 있다. 텔레비전 산업에서는 한때 ABC, CBS, NBC가 시청자의 9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네트워크 독립, 유선 방송, 유료 공중 텔레비전으로 세분화되었고 머지않아 인스토어 텔레비전, 쌍방향 텔레비전도 등장할 즈음에 있다. 맥주도 같은 시기다. 처음에는 수입 맥주와 국내산 맥주로 나뉘었는데 지금은 프리미엄 맥주와 대중 맥주로 나뉘었다. 또한 라이트 맥주, 생맥주, 드라이 맥주로도 나뉘었다. 심지어는 무알콜 맥주까지 등장했다. 분할의 법칙은 국가들에도 적용이 된다. 1776년 지구상에는 35개의 국가가 있었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즈음 그 숫자는 2배로 늘어나 있었고 1970년 무렵에는 130개 이상의 국가가 생겨났다. 지금은 190개의 나라가 주권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음악 산업 분야를 살펴보자. 초기에는 클래식과 대중음악이 고작이었다. 대중음악 부분에 상위권을 오른 노래들을 들으려면 그 주에 가장 인기 높은 10곡의 노래를 소개하는 금주의 히트곡 퍼레이드를 시청하면 되었다. 라디오 역시 같은 방식으로 히트곡 40 같은 프로그램 형태를 도입했다. 그런데 지금은 음악 부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어서 히트곡 40도 여러 부문으로 나뉘었다. 영역 내의 각 부문은 독립적이고 고유한 객체이다. 모든 부문이 그 나름의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다. 각 부문은 또 개별적인 리더를 가지고 있는데 그 리더는 원래 영역의 리더와 같은 경우가 거의 없다. IBM은 메인프레임, DC는 미니 컴퓨터, 선은 워크스테이션의 리더인 식이다. 그러나 이런 분할의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고 영역은 통괄적이라는 안일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경영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각각 다른 객체가 결합해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더 큰 효과를 낸다는 시너지, 그리고 그것과는 바늘과 실처럼 붙어 다니는 기업 제휴는 미국 기업 회의실의 유행어가 되어버린 설정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IBM은 텔레비전, 음악, 출판, 컴퓨터를 포함하는 전체 산업의 집적화 현상을 맞아 그를 이용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구체적인 기사 내용은 이러하다. 유선방송 전화 네트워크가 컴퓨터, 텔레비전 제조업체와 결합 양상을 보이라는 전망 속에서 IBM은 초고속 네트워크를 개발해온 그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절대 강자로 군림할 전망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영역은 통합되지 않고 분할된다. 대인 설득이 자주 개입되는 소위 금융 서비스도 한번 살펴보자.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미래에 우리 곁에서 은행, 보험회사, 주식 중개인, 대부업자가 사라진다고 한다. 대신 이 모든 것이 결합된 금융 서비스 회사가 존재하게 될 것이라 하지만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리더가 기존의 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각각의 신규 영역에 저마다 다른 브랜드를 붙이는 것이다. 많은 회사들이 한 영역에서 잘 알려진 브랜드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다른 영역에서 똑같이 사용하려고 드는 실수를 자행한다. 미국의 소형차 영역을 처음 들여놓았던 폭스바겐의 비운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폭스바겐이 선보인 비틀은 미국 수입 자동차 시장의 67%를 차지하면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그 성공에 힘입은 폭스바겐은 자신도 제너럴 모터스처럼 될 수 있으며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스포티한 자동차를 팔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종류를 불문하고 독일에서 제작된 자동차 모델들을 죄다 미국으로 실러 날랐다. 그 과정에서 제너럴 모터스와는 다르게 그 모든 모델에 폭스바겐이라는 같은 브랜드 명을 그대로 붙여 사용했다. 다른 폭스들을 위한 다른 폭스. 이런 헤드라인 광고 하나에 비틀, 412 세단, 대셔, 심지어는 스테이션 외건 차종까지 같이 몰아넣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팔려나간 차종은 오로지 비틀뿐이었다. 그러자 폭스바겐은 실태를 바로잡을 방안을 찾았다. 미국에서 비틀의 판매를 전격 중단하고 크고 빠르고 비싼 폭스바겐의 새로운 형제차들을 팔기 시작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베노곤, 시로코, 제타, 골프, GL, 카브리오, 레가 선을 보였다. 폭스바겐은 이 근사한 새 자동차들을 만들기 위해 펜실베니아에 공장까지 새로 세웠다. 그런데 이런 폭스바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형차 영역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기만 했다. 이와 더불어 튼튼하고 경제적인 폭스바겐을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은 도요타, 혼다, 닛산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현재 폭스바겐이 차지했던 67% 시장 점유율은 4%로 줄어들고 말았다. 리더가 기존의 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각각의 신규 영역에 저마다 다른 브랜드를 붙이는 것이다. 폭스바겐은 사브나 알파로미오 같은 유럽의 마이너 브랜드가 아니다. 폭스바겐은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메이저 자동차 브랜드이다.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는 유럽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와 똑같다. 오직 그 차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를 뿐이다. 미국에서 폭스바겐은 작고 우스꽝스럽게 생긴 차다. 그런 미국인들이 크고 멋진 폭스바겐을 사고 싶어 할 일이 없다.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는 유럽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와 똑같다. 오직 그 차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를 뿐이다. 미국에서 폭스바겐은 작고 우스꽝스럽게 생긴 차다. 그런 미국인들이 크고 멋진 폭스바겐을 사고 싶어 할 일이 없다. 폭스바겐의 경쟁자 중 하나인 혼다는 자동차의 고급 시장에 뛰어들기로 작심했다. 그리고 그 시장에 뛰어들 때 혼다라는 기존의 브랜드명 대신 아큐라라는 이름을 새롭게 선보였다.
물론 이는 혼다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이었으며 독립적인 아큐라 판매장을 세우는 등 별도의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이 들었다. 아큐라는 미국에서 제1위 일제 고급 승용차가 되었고 오늘날 혼다는 폭스바겐이 현재 차들을 판매하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아큐라를 팔고 있다. 리더들이 새 영역의 다른 브랜드명으로 자신을 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 브랜드가 해를 입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제너럴 모터스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가 만든 최고급 자동차 영역에서 반응하는데 망설이는 시간이 길었다. 캐딜락보다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려면 캐딜락 판매업자들은 화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이유였다. 결국 제너럴 모터스는 54,000달러짜리 알란테를 선보이면서 캐딜락을 최고급 자동차 시장으로 승격시키려 했다. 이 시도는 재난으로 끝났다. 동네 사람들이 분명 3만 달러 정도 주고 샀을 거라 생각할 캐딜락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품격 따위가 느껴질 리 없다. 제너럴 모터스로서는 메르세데스 시장에 새로운 브랜드를 소개하는 게 더 나은 전략이었을지도 모른다. 시기 역시 중요하다. 새로운 영역의 기회를 이용하는데 너무 조급히 굴어서는 안 된다. 1950년 당시 뇌시렌블러는 미국의 최초의 소형차였다. 그러나 아메리칸 모터스는 이 영역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며 버틸 배짱도 돈도 없다. 늦은 것보다는 이른 편이 좋다. 그러나 여건이 만들어질 때까지 일정 시간을 기다릴 각오가 안 되어 있다면 소비자의 마음속에 최초로 앉을 수 없다. 이거의 핵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영역은 나뉘어지고 각 브랜드를 고유해야 한다가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은 구독해주세요.